자, 증기의 성질편입니다. 증기의 성질. 이 앞전에 쭉 수업을 했던 단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그리고 이제 7가지가 중요한 기본 단위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했던 게 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힘을 알고 나면은 힘하고는 사실 중량하고는 의미가 같다. 개념이 같다. 그리고 힘과 중량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압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왜? 압력은 힘 나누기 면적. 일정한 면적을 대고 얼마나 센 힘으로 누르느냐 또는 힘 대신에 중량을 사용해도 돼요. 중량 나누기 면적. 이렇게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멀쩡한 힘은 있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일을 안 해. 힘과 일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힘이 세다 이 말과 일을 많이 한다 이 말은 다르죠. 힘이 적더라도 개미와 배짱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토끼와 거북이처럼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일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써서 일정한 거리를 밀고 한 거. 또 힘과 중량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말로 중량 곱하기 거리도 일이에요. 힘 다음에 알아야 될 개념은 사실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본 개념이 출발하면 이 개념은 연관지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일과 열은 같은 에너지다.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에너지. 그리고 열의 성질에 관한 연력학 법칙도 알아야 되고 연력학 법칙이 0, 1, 2, 3 그렇게 네 가지로 된다고 그랬죠. 연력학 법칙. 그 다음에 실험한 결과로 1kg Fm의 일량은 열량으로 하면 427분의 킬로칼로리로 밝힐 수가 있다. 측정한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열의 성질, 열이란 게 뭘까? 물질의 상태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면은 잡열이라고 하고 물질의 온도를 변화시키면은 현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온도라는 것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열의 성질, 열이 뭘까?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였어요? 그렇다면 온도는 뭘까? 차다 뜨겁다? 아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는 온도가 나타나는 것은 물질의 모든 분자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하는 정도의 세기에 따라서 온도가 표현이 되더라. 그렇게 과학적으로 표기를 하는 방법을 절대온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공식에 따라서 열량은 양비온식을 도입할 수 있다. 양과 비열을 곱하면 열용량, 비열과 온도를 곱하면은 N발잠, 그래서 엔탈피란 뜻, 발열량이란 뜻, 그 다음에 킬로그램당 잡열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었고요. 따라서 여기에서 등장한 것들이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형태가 일도 있고 열도 있고 그런데 일은 세분화하면 유체가 가질 수 있는 일 형태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 빵빵하게 저장되어 있는 압력 에너지, 흐르는 상태에 얼마나 속도가 빠르냐 속도 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빵빵하게 저장된 압력 형태의 유동 에너지, 압력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합한 개념을 엔탈피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용어도 엔탈피.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에너지 중에서도 열량 형태가 진짜 최고다. 이게 가장 순수하고 이용하기가 좋다. 그리고 뜨거울수록 이용하기 좋다. 이 뜨거운 온도를 표시한 절대 온도가 열의 양을 나타내는 열량을 서로 나눠본 것을 엔트로피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용어가 엄청 많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일의 형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했느냐. 일의 능률, 공업적인 능률, 공장에서 이 일을 가지고 얼마나 기계를 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얼마나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잘했느냐. 일의 공업적인 능률, 공률이라고 그래요. 일의 공률. 그것을 동력이라고 한다. 동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정했던 HP 영국마력이 있고 프랑스에서 정했던 페르슈타키에서 PS 국제표준마력이 있고요. 또는 절대계 단위로 과학자들이 정해놓은 와트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 절대계 단위에서 힘은 뉴턴 나왔고요. 뉴턴미터 1 하면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걸 줄여서 포장해서 줄 그렇게 했고요. 동력은 뭐예요? 걸린 시간을 나타내니까
1초당 1줄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포장을 해서 뭘로? 와트. 이건 절대계 단위 쪽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설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 일반적인 지표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단위, 일반 서민들이 쓰는 것은 공학계 단위다, 중력계 단위다 그랬어요. 중량을 위주로 한 것 등, 뭐 일 위주로 한 거, 그냥 열량 킬로칼로리 위주로 한 거, 이런 것 등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단위가 혼재되어 있죠. 서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다 공부했던 이유는 뭐냐? 지금 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면은 열을 집어넣어서 물을 끓이면 뭐가 나오죠? 증기가 나오죠. 물론 증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뜨거워진 물 상태를 그대로 이용하면 온수 보일러. 그 다음에 증기까지 더 뜨겁게 끓여서 사용하면 증기 보일러. 그렇게 말하는데 산업 현장에서는 증기 보일러가 대부분이에요. 증기 보일러. 스팀 보일러가 기본이죠.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데서 물론 온수 보일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열 교환기를 통해서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을 다시 물통 속에 통과를 시켜서 그 물을 간접적으로 대표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아무튼 증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증기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1장 열 및 증기에서 증기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다른 종류 개념이 많지만 1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개념이다. 압력, 온도, 힘, 일, 동력 여러 가지가 또는 용어 정리 이런 데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다 돌아가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다 중요한 개념이니까. 하지만 증기의 성질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 짚고 넘어간다. 1단원에서는. 먼저 용어 정리 설명한 바 있는데 현열, 잡열의 뜻을 알아야겠죠. 물질의 상태는 그대로야. 가령 물이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됐어. 상태는 안 변했어요. 그런데 온도만 올라가, 온도만 떨어져. 이럴 때 들어가는 열이 뭐예요? 현열, 표현이 되는 열. 온도의 눈금으로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잡열은 같은 말로 수문열이다. 잠자가 숨을 잠자라고 그랬어요. 물속에 숨어 댕기면은 잠수함. 그렇게 함이 이제 배니까. 물질의 온도는 그대로, 온도의 눈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액체가 물이 끓어서 뭘로? 기체, 증기로 변한다든지. 이처럼 그때 소용되는 열이 바로 잡열입니다. 자, 그러면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뭐냐면은 여기 그림처럼 기체, 고체, 액체, 고액기가 있어요. 고체가 액체로 변화할 때는 융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용해와 뜻이 다르다고 그랬죠. 응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는 응고예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죠. 그 다음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증발, 기체가 액체로 될 때는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과 증발에 비슷한 개념이 있죠. 증발 대신에 기화가 있어요. 기화. 응축 대신에 액체로 되니까 액화라는 말이 있어요. 증발, 응축, 기화, 액화 뜻은 뭐냐면은 에너지만 흡수하면은 저절로 자기의 상태가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상태로 변화가 돼요. 자연적으로. 그게 증발, 응축의 뜻이에요. 별다른 방법이 없이 불만 떼고 있으면은 증발이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증기가 저절로 놔두면 열을 버리면서 응축이 됩니다. 액체로 물로 변해요. 그러나 기화, 액화는 강제적인 방법을 띠고 있다. 기계적인 방법을 띠고 있다. 액화 석유가스라고 하는 것은 석유가스, 석유가 발생하면서 증발하면서 나오는 그 석유 구성 성분으로 된 기체를 강제로 컴프레셔로 압축을 하면서 누르면서 차가운 냉각기를 통해서 냉각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액화죠.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라고 그렇지 응축 석유가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화는 반대입니다. 그 액체로 된 상태의 액화 석유가스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면 액체를 분사해서 물론 요즘 자동차 엔진이 액체 직접 분사 방식도 있어요. 직분사 방식. 그러나 가정에서 또는 이런 데에서 연소기기를 뗀다 그러면은 기체로 만들어야 돼요. 기체로. 식당에서 LPG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스에 이제 불을 붙이면은 액체로 이렇게 액화석유가스 뿜어져서 불이 붙는 게 아니죠. 기체만 올라오죠.
그런데 대량으로 사용해요. 아파트 단지 같은데. 그러면은 LPG를 강제로 기체로 만들어야 돼요. 열을 가하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반대로 눌렀던 압력을 빼는 거예요. 감압을 하는 거죠. 먼저 가열을 하면은 가열, 그 다음에 압력을 빼면 감압. 순서에 따라서 가열을 먼저 하면 가열, 감압, 감압을 먼저 하면 감압, 가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화 방식에는. 이처럼 응축 증발과 기화에 관한 용어가 약간 다르다. 그 다음 기체에서 고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는 똑같이 승화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드라이 아이스가 있죠. 물론 드라이 아이스는 드라이는 고실고실하다, 건조하다, 건조하다, 물기가 없다, 축축하지 않다. 아이스는 얼음 아닙니까? 얼음이 어떻게 건조하다 할 수가 있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생기는데 얼음처럼 하얗게 보이는데 녹아도 물기가 맺히지 않고 그냥 건조한 상태 그대로예요. 기체로 바로 날아가. 드라이 아이스는 얼음은 얼음인데 건조한 얼음이죠. 사실 물기가 맺히지 않는 거죠. 녹더라도. 이게 바로 드라이 아이스죠. 성분은 물이 아니죠. 드라이 아이스는 CO2 탄산가스가 얼은 거죠. 자, 그다음 응고나 융의 응축 증발이 될 때는 열이 들고 날고합니다. 상태가 분자가 활발해질 때는 열이 흡수가 돼야 돼요. 고체에서 액체로 융에 녹을 때는 열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먹어야 돼요. 배가 든든해야지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 증발도 열을 흡수를 해야지만이 증발이 됩니다. 반대로 흡수했던 열을 버리게 되면은 점점점 움직임이 둔해져요. 기체에서 열을 버리면 응축이 됩니다. 액체로 됩니다. 액체에서 점점 열을 버리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은 고체로 굳기 시작해요. 응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얼음이 녹으려면은 물이 되려면 빨아들여야 되는 열을 뭐라고 그러냐? 융해가 되려면 빨아들여야 되는 열. 얼음이 물로 녹는 순간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0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0도가 되면은 얼음이 얼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죠. 반대로 고체 얼음이 녹으려면 0도씨부터 돼야 돼요. 0도씨 밑에 있는 얼음은, 더 차가운 얼음은 녹지를 않아요. 사실 얼음이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0도에 도달했을 때에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흡수하는 열이 정확하게 79.68kcal per kg입니다. 얼음 1kg을 온전히 녹여서 물로 만들려면 79.68kcal를 빨아들여야 돼요. 반대로 0도씨 물이 완전히 얼려면은 그 물, 0도씨 물 1kg에 있는 열 중에서 79.68kcal를 제거를 하면, 없애면은 얼음으로 옵니다.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는 것은 나중에 냉동에서 필요하고, 에너지에서는 80으로 이렇게 반올림해서 외워도 됩니다. 80kcal. 보기 중에서 가나다라 중에서 막 숫자 소수점이 나온다 그러면 80에 가까운 것을 선택하면 정답이 되겠죠. 80으로 간단히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물의 증발 잠열. 이것은 증기의 성질 때문에 좀 자세히 이해를 해야 돼요. 물의 증발 잠열은 반대로 증기의 응축 잠열하고 같아요.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얼마만큼 열을 흡수하면 완벽하게 100% 증기로 되느냐? 측정을 해보면 539, 539kcal per kg을 흡수하면, 즉 끓기 시작한 물 1kg 기준이죠. 2kg이라면 539 곱하기 2kcal, 이렇게 2배의 열이 들어가겠죠. 539kcal가 흡수가 되면은 100도씨에 있던 증기가 완전히 100도씨 증기, 100%의 증기로 바뀌고, 반대로 그 증기가 열을 버리기 시작하면 539kcal를 버리면 이제 물이 되는 거죠. 100%. 그래서 거꾸로 갈 때나 옳게 갈 때나 들어가는 열량은 같아요. 들고 나오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를 보면은 포화수라고 하는 게 있죠. 포화수. 이 포화수는 끓기 시작한 물, 끓는 물, 끓기 시작한 물. 그리고 그 온도를 포화 온도라고 그럽니다. 포화 온도. 포화 온도 대신에 온도란 말 대신에 점이라고 써도 돼요. 포화점, 포화 온도. 같은 말로 끓는 온도, 끓는 점. 같은 말로 비등 온도, 비등점. 비등은 날 비자에서 기포가 그릇의 밑바닥에서 날듯이 튀어 올라와요. 오를 등자죠. 등산한다 그럴 때 산에 올라가는 거죠. 이처럼 날듯이 튀어 올라오는 그런 상태. 바글바글 동시에 끓어오르는 상태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물이 공기 중으로 습도 차이 때문에 약간씩 증발하는, 표면 증발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밑바닥부터 물의 분자들이 도저히 못 견뎌서, 액체 상태로 못 견뎌서 기체로 막 분출하면서 튀어나오는 상태. 비등온도, 비등점. 끓는 온도, 끓는 점. 포온도, 포화점. 같은 말이고, 그 끓기 시작하는 상태의 물을 포화수라고 합니다. 그때 건조도 설명한 적 있죠? 물과 증기가 섞여 있을 때, 즉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증기가 몇 프로 나왔느냐, 물은 몇 프로 남아있느냐. 물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 습도라고 하고 증기가 차지한 범위를 건조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물이 끓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X라고 기호를 쓴다. 거식이라고 기호를 쓴다 그랬죠?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이게 0이라고 치면은 온도가 올라간다고 수직축을 가정하고, 수평은 뭐예요? 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면 킬로칼로리죠. 온도가 상승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은 온도가 변하지 않고 열만 들어가고, 어느 지점에는 다시 온도가 올라간다 이랬죠. 이 끓기 시작하는 이 상태의 지점이 바로 포화 상태예요. 지금 끓기 시작하는 상태죠. 그때의 온도를 포화 온도, 온도 대신에 점이라고 써도 됩니다. 포화점, 끓는 점 그렇게 말해요. 끓는 온도. 여기서부터는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거죠. 증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증기가 나오는 정도는 얼마나 몇 %나 된지는 몰라요. 그것을 증기의 뭐라고 한다? 건도, 건조도 같은 말이에요. X라고 기호를 나타내고, 끓기 시작한 점은 증기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0%, 0이고요. 다 끓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은 상태, 증기만 100% 있는 거죠. 숫자로 하면 1이죠. 요 사이에 해당됩니다. 증기의 건조도는. 왜? 지금 요 0은 막 끓기 시작이기 때문에 증기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기 똥이죠. 자, 그런데 이건 뭐예요? 다 끓었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죠.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증기 정확하게 하면 중간에 바글바글 끓는 동안에 나오는 증기를 습증기, 습포화 증기, 습기가 섞여 있는 거, 물기가 섞여 있는 증기라고 그랬는데, 습포화 증기의 건도 X는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면 0 지점은 뭐냐? 끓기 시작한 상태예요. 이 포화수 상태라고 합니다. 끓기 시작한 물, 지금 방금 빡 하고 끓기 시작한 상태, 포화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아있는 상태, 100% 증기가 다 되었어. 이걸 뭐라고 하냐? 건포화 증기라고 용어를 부르고, 건포화 증기의 건도는 얼마예요? 1이죠. 건포화 증기의 X, 건조도는 1입니다. 건포화 증기 상태가 되면 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열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그때 들어가는 열은 무슨 열이 되겠어요? 온도의 눈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현열이 되겠죠. 따라서 열량 구간을 보면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 때 들어갔던 열은 현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해서 상태가 증기로 변하면서 완전히 100% 증기로 바뀌기 전까지 계속 온도는 일정한데, 상태가 변할 때 들어가는 열은 잠열의 구간이 되고, 그 다음에 다 끓은 다음에 온도가 다시 올라가면 무슨 열이 되느냐? 온도계가 변하니까 다시 현열 상태의 구간이 된다. 열의 성질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건포화 증기부터 열을 더 많이 흡수해서 온도가 한층 더 올라간 상태의 증기를 용어를 뭐라고 그러냐? 과열 증기, 열이 과하다. 과열 증기라고 하고, 과열 증기의 온도하고 건포화 증기 온도는 차이가 있겠죠. 과열 증기 온도가 훨씬 높겠죠. 그래서 과열 증기 온도와 건포화 증기의 온도를 빼보면 온도차가 나는데, 이 온도차가 뭐라고 하냐면은 과열도, 과열온도, 과열도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과열도. 예. 가령 포화점이 105도입니다. 제가 갑자기 105도로 썼다는 것은 다음에 등장할 개념이 물이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과열증기 온도를 봤더니 156도시예요. 측정을 했더니. 그렇다면 과열도는 얼마일까요? 간단히 계산하면 156도 빼기 105도. 계산기 누르면 얼마예요? 51도씨 차이가 난다. 51도씨가 과열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단순한 산수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는데 이 정도는 풀 수가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은 포화점, 포화수의 온도, 끓기 시작한 온도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개념이 상당히 좀 이해를 필요한 거예요. 증기압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지는 지점의 온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칠판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긴 액체, 여기서는 쉽게 보일러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물이라고 해보죠. 이 물이 있는데 사실 물은 분자가 움직이고 있죠. 그냥 이렇게 물 자체 고유한 분자의 질량, 저 무게 때문에 도망가지는 못하고 밑에 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요. 제자리에 안 있고 돌아다니는 거죠. 액체의 특징은 분자들이 어때요?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도 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분자 간에 당기는 인력. 지구와 달이 당기는 인력이 있듯이 분자 간에 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분자 간에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 장돌뱅이 마냥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멀리는 못 가요. 그러나 한 자리에는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에너지를 집어넣었더니 열을 집어넣었더니 전달이 됩니다. 이게 열을 흡수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움직임이 막 활발하게 좋은데 움직여요. 그러다가 담 너머를 쳐다보는 거죠. 이게 뭐야? 신세계네. 폭 튀어나갑니다. 이런 분자를 반동 분자라고 안 해요. 이걸 증기라고 합니다. 물 분자가 자기들끼리 당기는 인력을 뚫고 표면을 뚫고 튀어나가는 분자 상태, 이걸 증기라고 합니다. 이 상태를. 그런데 나가려고 봤더니 이 정도로 세게 나갔는데 밖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근엄하게 어르신이 누르고 있죠. 밖에 누가? 외부 압력이 누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외부 압력의 대표적인 게 뭐냐? 뚜껑이 열린 상태면은 대기압이에요. 대기압. 대기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액체 표면에서 뭔가가 누르고 있어. 그렇다면 집에서도 그렇죠. 사춘기에 있는 아들이 부모님 말 안 들어서 다툼을 합니다. 꾸지람도 아이 꼬라지 문 팍 열고 나갔는데 형한테 화내고 나갔는데 문 밖에 딱 아버지가 계셔요. 무슨 일이냐? 그렇다면은 집안이 좀 근엄한 집안 같으면 아니에요. 그리고 나고 속으로 사귀겠죠.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외부 압력보다도 증기 압력이 약하다면은 다시 쏙 들어옵니다.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불을 떼고 있는 거죠. 속절없이. 그러면 이게 계속 열받을 거 아닙니까? 즉 열받는다 뭐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겠냐? 도저히 못 참겠어. 아버지고 뭐시고 눈에 뵈는 게 없어. 튀어나가는 거죠. 자, 어느 점부터 튀어나가냐면은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외부 압력과 증기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집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뭐냐? 이게 증기압이에요. 많은 분들이 혼동할 때 증기압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증기압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튀어나가려는 압력이 증기압이에요. 외부 압력과 증기압이 사실 최소한 같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 열을 가하면 팍 튀어나갑니다. 그 지점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 현상이 뭐냐? 끓기 시작. 준비 상황 끝. 이때부터 열이 들어가면 튕겨나가기 시작하죠. 한 놈, 두 놈이 아니야. 동시에 튀어나가. 밑바닥부터 동시에 튀어나가. 기포가 발생하면서 막 나알듯이 튀어나가. 나알 비자, 오를 등자.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튀어나갑니다. 이 비등점, 끓는 점, 포화점, 포화온도라고 말하고 포화온도라고 하는 것, 포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압력과 외부에서 누르고 있는 외부 압력이 동등해지는 지점의 온도, 그 상태의 온도, 그것이 포화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외부 압력이 단순한 대기압이라면, 즉 표준 대기압 1기압이라고 하면은 이런 현상이 증기가 튀어나가려고 하는 압력이 동등해지는 상태의 그 온도가 도대체 몇 도시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100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 흔히 무지 100도시에서 끓는다.
라고 하는 경우는 표준 대기압일 때 말이에요. 바깥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무게가 있다고 그랬죠. 지표면을 누르고 있는 그 무게, 공기가 누르고 있는 무게의 상태일 때 바로 100도씨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등산해서 한다면 높은 산에는 어때요? 대기압이 공기가 점점 희박해지죠. 산으로 공기가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공기는 희박해지죠. 에베레스트산 올라가면 어때요? 공기가 아주 희박하니까 산소통이 없이 무산소 등정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처럼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점점 층이 얕아지죠. 공기가 누르는 것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물을 끓이면 어때요? 벌금 내죠. 산에 가서 물 끓이면. 정해진 장소가 아니고는. 자, 이처럼 산에 올라가면은 물이 어때요? 100도가 안 됐는데도 100도씨 도달 안 했는데도 그 정도의 에너지 갖고도 증기가 폭폭 튀어나간다. 100도 밑에예요. 자, 그런데 100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한번 끓기 시작하면 온도가 어떤다고? 안 변한다고. 언제까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았을 때까지.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100도가 안 됐는데 그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물이 한 방울도 안 남았다. 밥이 타겠죠. 습기가 없다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쌀이 익는데 100도가 안 된 상태에서 익으니까 서른밥이 되죠. 선밥이 돼요. 진짜 쫙 퍼진 고실고실한 밥이 아니고 밥이 제대로 안 되죠. 소림사 주방장이 와도 안 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렇다면 반대로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외부의 압력이 빵빵해. 대기압 정도가 아니야. 이게 뚜껑이 닫혔는데 처음에는 공기만 들었는데 증기가 튀어나가가지고 나갈 데가 없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꽉 차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후배들이 올라오려고 하면은 막 눌러대. 이미 속에 꽉 찬 스팀 때문에, 증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처음에 100도씨에서 일기압 상태에서 이런 끓기 시작하는 현상을 보였던 물이 압력이 올라가면 100도가 됐는데도 끓을 생각을 않고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온도가 한참 올라가면 그때서 끓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시 과일 증기가 돼요. 그런데 일기압에서 100도씨에서 끓였을 때는 이 다 끓을 때까지 흡수했던 증발 잠열이 얼마냐? 약 539kcal per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측정을 해보면. 그러나 압력이 일기압보다도 더 높아진 상태가 되면 분명히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올라가요. 즉 포화점이 상승해. 즉 압력이 상승하면은 뭐가? 포화점. 포화 온도, 끓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찰해 보면은 끓기 시작해서 다 끓을 때까지 소모되는 열, 증발 잡열이 줄어듭니다. 감소해요. 포화점은 올라가는데 막상 증발되기 시작하면은 증발할 때 전체적으로 필요했던 열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끓기가 어려운 거지.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어때요? 다 끓을 때까지 소모되는 그 열이 순식간에 끓는다는 거죠. 자, 이때 나오는 증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했다. 그때 나오는 증기는 100도밖에 안 되죠. 온도가 안 변하죠. 언제까지? 물이 다 달아질 때까지. 보일러 안에서는 물이 달아질 수가 없죠. 새로운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자, 그렇다면 높은 압력에서 끓은 증기는 어때요? 100도보다 훨씬 높은 증기가 됩니다. 온도가 높아요. 보일러를 고압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통을 딱 갖다 놓고 밀폐를 시켜야 돼요. 일단 여기서 보일러 정의가 2장에서 나오는데 밀폐된 그릇 내에 물 또는 다른 액체를 넣고 열매체라고 하는 것을 넣고 가열해서 불을 떼서 그냥 그대로 뽑아서 쓰거나 뜨거운 온수 상태로 쓰거나 또는 스팀, 증기를 뽑아서 쓰는 장치, 이게 보일러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 그림에서 물이 어떤 원리 때문에 끓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압력이 상승할수록 고압일수록 포화점이 높아요.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그러니까 증기 온도도 당연히 어때요? 높겠죠. 높은 상태에서 증기가 나와. 그리고 한번 끓기 시작하면은 전체 증발하는 데 소모되는 증발 잡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 전체 지니고 있는 증기의 열은 어떻게 되냐. 다 끓었다 해도 건포와 증기 상태를 비교해 보면은
약간 증가합니다. 그래서 증기가 지니고 있는 증기열, 다른 말로 하면 증기는 압력도 지니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보일러 안에 꽉 갇혀 있어도 열뿐만 아니라 압력과 부피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열 에너지 플러스 압력에 관련된 에너지를 합한 걸 보고 엔탈피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그래서 엔탈피가 등장하는 거예요. 증기의 엔탈피가 증가한다, 가치 높아진다, 많아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압력을 계속 증가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압력 증가했다, 끓기 시작했다. 압력 증가, 끓기 시작, 다 끓었어. 압력 증가. 그러다가 어느 상태가 되면은 빠갈 하고 끓으면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한 관계가 아니라 계속 온도가 올라가 버려요. 근데 관찰하니까 여기서는 이런 변환 과정, 빠갈 이런 과정이 없이 곧바로 액체가 기체로 획가닥하고 변하는 지점이 나와요. 이게 맛이 갈 때까지 간 상태라고 해서 한계까지 도달한 상태. 뭔가 도달한다, 다다랐다 그러면 다다를 임자를 쓰죠. 전투 중에 장군이 뭐예요? 임전무퇴, 전투에 임해서는, 도달해서는, 다다라서는 물러서지 않는다, 퇴각하지 않는다. 임이라고 쓰고 개는 경계, 한계까지. 이 상태를 뭐냐 하면은 갈 때까지 간 상태, 임계 상태라고 해요. 모든 액체는 임계 상태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때 상태의 온도를 임계 온도, 온도 대신에 점자를 쓴다고도 했죠. 임계점 그렇게 부르고 그때 눌러줬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자, 임계 상태는 어떤 뜻이에요? 액체가 곧바로 뭘로? 증발이 없이 곧바로 뭘로 변한다? 기체 상태로 변하는 상태를 임계 상태라고 하고, 그런 상태가 일어나기 위해서 눌러줬던 압력과 가열에서 올라갔던 온도를 별도로 뭐라고 그래요? 임계 압력과 임계 온도 그렇게 부릅니다. 물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하면은 이것은 다 액체마다 측정을 해야 되는데 물의 임계 상태는 임계 온도, 임계 압력 두 개는 좀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별도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임계 온도, 이 숫자를 외울 때는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데 일단 소수점 점이라고 하는 걸 띄고요. 그냥 숫자만 읽어요. 뭐 임계 온도 그러면은 37415 중간에 점 넣어서 374.15도씨 37415. 그 다음에 2565 기압 킬로그램 F 퍼 제곱센티미터. 이게 임계 압력입니다. 자, 임계 온도는 37415. 그 다음에 임계 압력은 2565. 이것을 225.65 이렇게 하면은 입에 붙지를 않아요. 숫자만 자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증기압, 액체 내부의 분자가 액체 표면 장력을 뚫고 서로 당기는 힘, 인력을 뚫고 외부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증기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그림상으로 본문에 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거 설명을 했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 물이 끓을 때 보면 이거 스포화 증기, 증발 담요를 100% 다 흡수하지 않고 지금 현재 빠글빠글 끓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스포화 증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화수는 뭐예요? 이제 방금 끓기 시작하는 상태의 물. 건포화 증기는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100% 다 증발을 했을 때의 상태의 증기를 말하고, 이 건포화 증기보다도 더 온도가 올라가면 뭐라고 한다? 밑에 나와 있는 5번에 과열 증기라고 부른다. 과열 증기 온도와 이 건포화 증기 온도를 서로 빼보는 것. 과열 또는 과열 증기와 포화 증기의 온도 차이인데 단순하게 산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것을 과열도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증발 담요를 X%만큼 흡수해서 발생한다 라고 굳이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는 지금 막 끓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X는 0이라고 그랬죠. 증기는 지금 막 나오기 시작했어. 0%야. 그 다음에 다 끓었어. 100% 끓었어요.
100% 끓었다는 것은 라면 끓일 때처럼 얘들아 라면 다 끓었다 먹자 이래 다 끓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얘들아 물은 끓고 있는데 물은 몇 퍼센트 남아있는 상태인데 포화수 온도 상태인데 면발을 넣었더니 면발은 다 익었다. 그러나 물은 남아있다. 끓고 있는 상태다. 먹자. 그래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되게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독수리 오형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정확한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독수리는 독수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형제가 아니잖아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형제간도 아니죠. 의남매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도 아니고 조류죠, 조류. 독수리도 있고 제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새의 탈을 쓴 5종류의 새의 탈을 쓴 의남매죠, 정확하게 하면. 그런데 누가 그렇게 외웁니까? 그냥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렇지? 자, 똑같아요. 요 사이에 만약에 증발 잡열이 전부 다 있는데 539 일기압 상태에서 증발 잡열을 100% 흡수하면 100% 끓은 상태가 돼요. 만약에 50% 흡수했다 그러면은 빠글빠글 끓어서 이 상태에 증기가 발생하는데 물은 50%, 증기가 50%인 상태가 돼요. 증발 잡열을 몇 퍼센트 흡수했느냐에 따라서 증기의 건조도, 증기가 차지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증발 잡열을 X%만큼 흡수했다. 그만큼 증기가 나왔다. 증기의 건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증기의 건조도 %만큼 증발 잡열을 흡수를 했기 때문에 가령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상태는 X가 0이죠. 증발 잡열 0% 흡수. X가 1이죠. 건포화 증기는 1만큼, 100%만큼 증발 잡열을 다 흡수한 거예요. 만약 증발 잡열을 50% 흡수했으면 이 상태의 증기가 되겠죠. 증기가 50%, 물이 50% 남아있어요. 이 물은 물론 끓고 있는 물입니다. 만약에 증발 잡열을 75% 흡수했어요. 그러면은 증기가 75%가 나왔고 물이 남아있는 것은 25%예요. 물론 찬물 아닙니다. 계속 바글바글 끓고 있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증기가 차지하는 이 프로테이지, 이 범위를 건조도라고 부르고 건조도 기호를 뭐라고?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거시기, X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증기 압력이 높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긴다고? 포화 온도, 포화점이 올라간다. 그리고 포화수의 엔탈피도 증가해요. 포화수가 지니고 있는 전체 열량도 증가해요. 증기의 엔탈피도 증가해요. 증기 압력도 많아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온도도 뜨겁죠. 그 다음에 한번 끓기 시작하면 다 끓을 때 소모되는 증발 잡열은 감소하게 되는데 압력을 최대한도로 높이고 하면은 결국에는 증발 잡열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될 겁니다. 전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증발 잡열이 0인 상태. 그 상태가 뭐예요? 바로 임계 상태죠. 임계 상태에서 특징은 두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증발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액체가 곧바로 뭘로? 기체로 곧바로 변해요. 증발 상태가 없다 이 말은 증발 잡열은 증발할 때 흡수되는 잡열은 0입니다. 0. 온도가 올라가다 못해서 뿅 하고 증기로 100% 동시에 변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 압력이 높은 상태죠. 지금 온도가 높게 100도보다 높게 올라가서 끓은 상태의 증기는 고압 상태입니다. 그러면 증기가 고압으로 눌리면 어떻게 돼요? 버슬버슬했던 증기가 점점 눌리게 되죠. 눌리면은 증기가 단단해지죠. 증기가 무거워져요. 이 증기가 발생하는 증기가 비중이 무거운 것이 증가합니다. 무거운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밀폐된 그릇이라면 소개가 고압이 되면 될수록 센 압력이 되니까 표면을 더 세게 누를 것이고 이때 나가는 증기는 더 센 힘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엄청 고압이 되면 이 기포가 잘 못 올라갑니다. 불을 뗄 때 뜨거워진 물이 올라가고 조금 덜 뜨거운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속에서 순환하고 대류가 되어야지만이 안전한데 가령 팥죽 같은 경우는 물에 중탕을 하지 않고 불을 바로 대면은 밑바닥이 눌잖아요. 왜? 팥죽은 점도가 커서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대류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냥 밑에가 가만히 있어요. 뜨거워도. 위쪽은 덜 뜨거운데 식은데 차디 찬데 밑에만 뜨거워서 결국 밑바닥만 눌어붙죠. 보일러도 눌어붙어요. 물이라 해서 안 눌러붙는다. 그게 아니에요. 순환이 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고압이 되면 될수록 증기가
원활하게 잘 나가지는 못해요, 사실. 높은 온도가 돼야지 튀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발생한 증기의 분자가 나가봤자 고압으로 눌리기 때문에 증기 분자가 무겁습니다. 나가는 증기도. 표면 자체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눌립니다. 눌려서 증기 자체가 무게가 증가한다. 순환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모르고 불을 뗀다? 보일러는 고압일수록 불을 더 많이 떼서 더 뜨거운 증기를 만들어내는 구조의 보일러가 대부분인데 고압이 될수록 오히려 순환이 안 돼서 순환이 불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밑바닥만 눌어붙는 사고가 되는데 빈 주연자 불 떼는 것하고 똑같아요. 밑바닥만 눌어붙어요. 밑바닥만 철판이 녹아내려요. 과열 사고가 발생해. 지나치게 열받아서 파열이 되는 수가 있어요. 왜? 이미 발생했던 증기가 빵빵하게 누르고 있는데 밑바닥만 철판이 열받아 있어요. 철판이 열받으면 단단해진 게 아니죠. 물렁물렁해지겠죠. 강도가 약해져요. 속에는 고압이에요. 터진다가 말이에요. 부풀어 올라서 풍선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나온 증기를 이쪽에다 쏴주는 거죠. 고압의 증기를 쏴주는 거죠. 노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발생했던 증기를 대류를 강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보일러를 강제 순환식 보일러라고 한다. 가만히 놔두도록 저절로 순환해서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끓도록 놔두면 자연 순환이 되는데 강제 순환식 보일러가 됩니다. 고압일수록 이 저압 보일러에서는 강제 순환식이 없습니다. 강제 순환식을 채택하게 된다. 고압 보일러에서만 채택하게 됩니다. 나중에선 보일러 종류 및 특징 2장에서 설명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임계 상태 설명한 바 있죠. 가열을 해서 결국에 하면은 높은 압력 상태가 되어서 증발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곧바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압이어야 되겠죠. 자, 이 임계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끓고 있는 물과 발생했던 증기가 너무나 고압으로 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무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액체다 기체다 이게 무게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포화수나 포화 증기가 비체적이 같아져요. 같은 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상태만 액체, 상태만 기체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요 상태에서는 임계 상태가 되면 증발점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고요. 임계 상태 그때의 온도를 측정해서 임계점, 임계 온도. 그때 눌러졌던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임계점 이상이 되면 임계 온도가 넘어가면은 어떠한 형태든지 액체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액체가 곧바로 기체로 뿅 하고 변해버리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임계 온도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가해서 증기를 세게 눌러도 액화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에너지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돼요. 5번에 임계 온도가 높을수록 임계 압력이 낮을수록 액화가 용이하다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봐서 나중에 이제 가스 자격증 할 때는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임기압을 넘나드는 더 고압 상태에서 임기압에 머무르고 그 임기압 이상이 되는 이런 초임기압 상태에서 증기를 순식간에 발생시킬 수 있는 보일러를 관류 보일러라고 하는데 이 관류는 관으로 이루어져서 관 속을 흘러가면서 물이 끓는 형태의 보일러가 관류 보일러입니다. 물론 열의 전달 형태에서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고체에서 열이 전달되면 전도, 유체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열이 전달되면 대류, 빛의 형태로 다이렉트로 전달되면 복사 그랬는데 전도와 대류가 반복되면서 전도, 대류, 전도, 대류, 전도, 대류, 전도, 전도, 대류, 대류, 전도, 대류 이렇게 열이 빠져나가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빠져나가면 이것을 특별히 열통과 관통한다 그래서 열관류 이렇게 불러요. 이때 말하는 관류와 이때 말하는 관류가 틀립니다. 이 관은 파이프다 이런 뜻이에요. 관자예요. 대롱관. 여기 관류는 꿰뚫을 관자예요. 관통한다. 열이 꿰뚫고 지나간다. 가령 벽이 있어요. 실내 벽이 있어요. 이게 실내 공기가 있고요. 이게 실외에 공기가 있어요.
겨울철이라고 치면은 실내 공기가 따뜻하죠. 실외의 공기는 차갑죠. 영하의 온도죠. 실내의 따뜻한 열이 벽을 뚫고 실외의 공기 차가운 쪽으로 빠져나가서 손실이 이루어집니다. 이쪽에 있는 열이 벽으로 열을 전달해야 되고 한번 벽에 있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온도차가 나기 때문에 바깥쪽이 더 차죠. 벽은 실내 안쪽은 따뜻한 공기하고 접해 있으니까 따뜻하고요. 그리고 바깥쪽의 벽이 다시 실외 공기 쪽으로 열이 전달돼. 실내 공기가 순환하면서 이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벽 쪽에 있는 공기는 식어서 내려오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열을 전달해요. 이건 대류 현상으로 열이 전달되죠. 그 다음에 이쪽 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은 전도죠. 고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공기가 실외의 공기가 벽하고 스치면서 가열이 되죠. 살짝살짝. 이쪽에 있는 열을 빼앗아 가죠. 흘러가죠. 이것은 또 대류입니다. 이처럼 대류, 전도 이렇게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서 짬뽕 되어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열통과 열관류 같은 말이에요. 통과한다, 관통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관류와 보일러 종류의 관류 보일러는 뜻은 다릅니다. 그리고 물은 임계점, 암기하라고 그랬죠. 압력 2565 숫자만 외우시고 뒤쪽 단위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숫자라도 입에 붙여야 돼요. 예, 붙여야 돼요. 2565. 임기 온도는 뭐야? 37415. 숫자만이라도 눈에 넣어두시라. 이런 소리입니다.